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광역시청이 후원하고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하는 열린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미래교육포럼 사무총장 김정은입니다. 지난 교육부가 2019년도 학교 폭력 실태 현황 조사를 발표했는데 피해 응답률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초, 중고 학생 6만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폭력으로 폭력 유형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도 비대면 상태에서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가슴이 짓누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오늘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한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법 알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은 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이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제 왼쪽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정주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강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기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지한 상호 토론보다는 질의응답식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속 시원하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희 선생님, 요즘 학교폭력 실태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학교폭력은 무엇입니까? 뭘 학교폭력이라고 합니까? 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그리고 감금이나 협박, 약취나 유인, 그리고 명예훼손 및 모욕, 또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그리고 성폭력, 따돌림 중에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폭력 그러면 두드러 패고 맞고 하는 걸 폭력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네요. 네. 자, 정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 폭력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올해치는 안 나와있죠, 지금? 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년 이제 10월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연기돼서 지금 2학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2019년 자료에 보면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예, 작년에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응답률을 살펴보면은요, 가해나 피해 응답률 모두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더 증가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날로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세부적인 것들은 방금 이현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학교폭력 하면 신체폭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학교폭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신체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폭력이라 하면은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처럼 직접 신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정서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체적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올해 코로나와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비대면 수업을 하고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폭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버 폭력 안에는 또한 친구들끼리 따돌리기도 하고요. 언어 폭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학교 폭력이 섞여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황을 듣다가 좀 무안스러운 게 초등학교가 높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게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경 박사님, 그 앞에 이제 두 분께서 학교 폭력의 정의와 이제 현황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학교 폭력의 특징 그리고 발생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요? 학교 폭력의 특징은 학교급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좀 그 특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는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바지 벗기기, 치마 들추기와 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 관련 그런 폭력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없는 시간대 학교 폭력이 좀 발생하는 특징이 초등학교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등과 같이 놀이의 형태로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폭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민감도나 대응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초등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과 같이 이런 성 관련 사안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욕설로 시작을 해서 언어폭력으로 시작을 해서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셔틀과 같은 어떤 금품 갈취의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또는 외모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과 같은 이런 형태로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폭력 등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중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선후배간 간의 어떤 군기잡기라든지 군품갈취와 같은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안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성인들과 연결된 폭력 서클에 의한 폭력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금품 갈취 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특징이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폭력의 형태는 아주 잔인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일상화되고 집단화되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초, 중, 고 공통적인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셨던 학교 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냐? 학교 폭력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사안으로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어떤 특성 때문에 또는 공격성 때문에 충동성 때문에 어떤 분노의 통제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적인 요인으로는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또는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비행을 하는 친구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서 비행 행동을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또래 집단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이론으로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을 영시하는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풍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피해 학생은 스스로가 피해받은 자다라고 낙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피해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이런 피해의 원인이 되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는 경쟁 위주의 어떤 사회 풍토라든지 또 유해 환경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폭력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도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단 따돌림은 지금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현재? 초, 중고 주로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단 따돌림의 형태가 어떤 친구 관계를 우선시하는 중학교에서 좀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한번 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학교폭력과 가정폭력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좀 되는가요? 아까 그 학교폭력의 요인 중에 가정적 요인이 최근에 어떤 원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했냐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행동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의 모습이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현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지금 패널 몇 분들이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장난하고 이렇게 지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때린 사람은 장난이었는데 맞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장난과 폭력의 차이가 뭡니까? 되게 어렸을 때에는, 유아기 때에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또 이제 아동기가 되어서는 그런 데에서 장난하고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되고 서로 간의 친구들의 또 의견들을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발달해 가는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걔네들은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장난과 폭력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즘은 상대방이 그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거는 다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인권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 없이 폭력할 의도 없이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또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폭력을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부모들이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애들이 첫 번째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 이사 가자. 아니면 전학 가자. 이렇게 하거나 그 부모의 눈도 피하고 자기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또는 학교 가야 될 시간이 된다든지 어떤 학교 갔다 와서라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신체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리고 식욕이 폭발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고 그 아침에 가지고 갔던
뭐 자기 준비물이라든지 어떤 학용품들을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주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또 어디 뭐 친구하고 놀다가 다쳤어요 이렇게 하고 뭐 멍이 들어 있다든지 어떤 상처 자국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럴 때 혹시나 학교 폭력이 있지 않는지 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교사와도 상담해보고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그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장난이냐 폭력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좀 아프다 이러는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가해를 했다는 선생님 난 장난으로 했다 해도 네. 예, 그 자체가 폭력이 된다고 말씀이죠. 네, 요즘은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 네. 그 좀 어떤 편으로는 저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력 그 대처 방안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또 징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들의 아이들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 학교에 가서 상담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그러면 학교 폭력이 일단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일단 예방을 못했다면 이제 일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일어났으면 그에 대한 사안 처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지한 사람, 예를 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누가 됐든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즉시 전담기구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게 이 전담기구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을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감 선생님, 책임교사, 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이런 전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안이 접수가 되면 이제 학교는 이 사안 접수된 것을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학부모에게 가해 학부모, 피해 학부모 양측에 다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학교가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그런 오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일단은 즉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확보할 때 서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서로 마주 대하지 않도록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속하게 사안을 조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도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을 맞춘다거나 이런 오연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필요하다면 긴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가해 학생에게도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선도와 관련된 뭐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와 같은 이런 선도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담기구가 조사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2차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이러이러되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이때도 서로 이제 필요하다면 가해 측, 피해 측 이런 양측이 서로 동의를 한다면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서로 피해 학생도 자신이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고 가해 학생도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사안이 경미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조건이 충족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조건 하나만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역교육청으로 이 사안이 이관되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입니다. 종전에 좀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좀 넘어가 있는 단계죠. 예예. 그러다 보니까 종종 제가 이제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까지 넘겨가지고 이를 확대를 시켰다라고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법 개정된 것 중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있는데 이게 학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경미한 사안도 전부 학폭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별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모두 열어서 가해 학생도 자신이 구제받을 길이 없고 피해 학생도 그 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니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게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것을 법에 실다 보니 학교에서는 충분히 아이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양측이 동의를 해주면 서로 그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학교장 자체 해결 조건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해서 더 이상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종결이 되는 그런 제도로서 이번 개정이 저는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학교 폭력이 비단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진경 선생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요? 일단 학교폭력의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절대 숨기리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문제를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의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면 도움을 받으면서 징이라든지 어떤 물증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게 자기의 신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절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폭력 상황을 일단 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등교 방법 바꾸기라든지 이와 같은 기존의 생활 패턴을 조금 변화를 주면서 사전에 2차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어떤 현실을 너무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있고 어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걸 떨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흥미거리, 관심거리를 좀 찾아서 그걸 떨쳐내는 활동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자기가 봤을 때 후유증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폭력은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 및 어떤 주변 친구들과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교 폭력 상황을 감지, 인지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지, 인지했다라면 법률에 따라서 학교장 아까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도 있듯이 전담기구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 전담기구와 소속교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학교는 이 과정 속에서 학교 혼자 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 SPO라고 하는 분들이 경찰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력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이현희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징후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도 쉽게 이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학교폭력으로 단정하지 마시고요. 학교폭력의 징후가 한 가지만으로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학교와 학부모님이 함께 이걸 대체해 간다라고 하면 이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기회로서 좋은 어떤 성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관계를 개선해가고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학교 폭력은 사전 예방이 되면 이제 최선일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방금 우리가 사안 처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종결되었을 때 간혹 피해자 부모들이나 이런 부모에서는 좀 만족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겠잖아요. 예. 자, 이랬을 때 학교 입장과 또 학부모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현 선생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사안 처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어겼을 때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일어나고 나서 그럼 학교랑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학교는 이 사안을 파악을 하면 바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모두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둘 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가해 학생이 혹시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불만을 표시했던 것들이 꼭 아이를 약간 죄인처럼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 특히 가해 측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약간 서운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께 좀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테니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학교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학교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사안이 발생은 했지만 이게 장난이 좀 커졌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학교 폭력까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 상태로 학폭위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서로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피해 학생도 아까 김진기 장학사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버리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학폭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이번 기회에 가해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을 하고 또 그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과하는 방법도 이번 기회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가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피해 학생도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방으로서 진정 어린 사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음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그런 과정에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경험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처음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구분짓기보다는 다 우리 학생이라고 보듬어주면서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훨씬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이게 피해 학생 학부모나 가해 학생 학부모나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과 관련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요. 이제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일단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내 아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 탓으로 또 하는 부모들이 간혹 계셔요. 이 학교 폭력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학생도 부모님에게 이걸 말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지를 먼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잘 보듬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이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또 학교 폭력이 확실하다 싶으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되려면 결국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신고는 되었지만 학폭이 아닌 걸로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좀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하면서 상처도 공감해 주면서 조금 안정됐을 때 자료를 좀 모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학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 막 찾아가서 가해 학생을 만나서 직접 혼내주는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이제 수사기관으로까지 연계되고 학폭과는 또 별개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동은 피해 학생을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뭐 경찰이나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 또 학생부장 선생님, 이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지 의논해 가면서 처리를 하는 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 학생 학부모님은 이렇고요. 가해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일단은 혼을 내게 돼요, 우리 아이를.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다 보니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부인하고, 또 오히려 정당화하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상대방 아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의 어떤 행동들을 정당화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피해 학생과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놓치게 돼서 오히려 일이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꼬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네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충분히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격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문제를 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어차피 일어났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 양쪽 가해자나 피해자 쪽에 흡족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걸 않을 경우에 학부모들 역할, 즉 부모들 역할이 제2의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과정에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이현희 선생님부터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는 어느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거나 어떤 것이 타협이 되지 않을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서 그런 방법으로 친구들하고도 해결하거나 친해지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많은 대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로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고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주현 선생님. 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게 학교 폭력 심의를 하고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 처분을 가지고 굉장히 행정 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학교 폭력을 예방을 한다면 모두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평소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이런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늘 평소에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기 변호사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의 방법이 아닌 소통과 이해, 화해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간다면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듯 무서운 학교 폭력,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포럼 주관하고 강주광역시청이 후원한 열린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